네, 안녕하십니까.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요, 국회의원이 보유한 코인 등 가상자산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한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처리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조만간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얘기는요, 각설하고 시즌2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한국은행이요,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면서 2월 이후에 3번 연속 금리가 동결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 결정의 의미는 무엇이고 또 그 배경은 무엇인지 경제본부에서 KBS 박종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주목해야 할 뉴스까지 완벽하게 정리해서 한 입에 쏙 넣어드리겠습니다. 5월 25일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저는 최영일 평론가를 대신해서 잠시 진행을 맡은 장성철입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이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디저트송으로 선정되신 분들께는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제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도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콘텐츠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KBS 1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이슈 들어가 보죠. 컴퓨터 통신 문제로 발사가 미뤄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 여부가 오전 중에 결정됐죠? 그렇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오후 6시 24분에 네. 다시 발사를 할 예정입니다. 어제 이제 발사 예정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어제 오후 3시쯤에 이 발사대 헬륨 이 밸브를 제어하는 컴퓨터 그리고 발사 제어 컴퓨터 간의 통신 이상이 발견돼서 발사가 미뤄졌고요. 네. 밤샘 작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이 상황을 지켜봤는데요. 결국 하드웨어적인 이상은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결국 이게 이 헬륨 탱크 PLC라는 이 장치에서 명령어가 순차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걸 확인했고 제어 프로그램 수정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복 시험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걸 최종 확인했다. 이게 오늘 발사관리위원회의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 늦은 시간,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이지만 하루 늦게 발사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날씨도 또 좋다 그러니까 네.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봉우 연구원님이 계시는 거기 단체처럼 뭉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성공을 해야 뭉클해질 텐데. 네. 좋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갈게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네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 오늘 오전에 한국은행이 올 들어 세 번째로 2월과 4월에 이어서 기준금리를 다시 3.5%로 동결을 했습니다. 네. 일단 그 동결 배경에서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것은 역시 인플레이션. 물가가 어느 정도는 좀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잡혔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7%로 14개월 만에 일단 3%대로 내려왔다라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 같고요. 네. 이 상태에서 굳이 지금 그 금리를 더 올리면은 아무래도 이 대출이 있는 분들은 좀 이자 부담도 계속해서 커질 것이고 이런 네.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 한국 경제가 좋지 않다는 얘기가 많아서 경기 위축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동결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금리 계속 미국을 따라서 올리는 기조였는데 올 들어서는 지금 계속 동결 기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게 혹시 최고점은 아니냐. 올해 더 이상 올리지 않고 더 이상 안 올려요? 그거에 대해서 이창용 총재가 또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올해 내로 일단 금리 인하를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얘기했고요. 네. 또 오늘 회의에서도 이 금통령 6명 전원이
최종 금리가 3.75%로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까지 지금 열어두고 있다라고까지 네.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소비자 물가가 어느 정도 3%까지는 내려왔다고 하지만 이 뭐 먹거리 물가 이런 거 그리고 근원 물가로 보면은 역시나 여전히 물가가 높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미국이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네. 아직 인하를 논하는 것은 이르다고 이창용 총재가 얘기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물가 상승률이 꺾인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한은의 금리 동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는 결국에는 경기 같아요. 네, 지금 뭐 경기가 안 좋다라는 얘기 많이 이제 듣고 계실 많이 해요. 텐데요. 네. 네. 수출 부진도 이어지고 있고 네. 물론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0.3%를 기록을 해서 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가 한 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은 됐어요. 네. 하지만 성장 폭이 여전히 낮고 설비 투자는 감소를 했습니다. 네. 뭐 민간 소비 때문에 플러스로 돌아서긴 했는데 이게 설비 투자가 좀 많이 되고 네. 그래야 경기가 좋아지고 뭐 수출도 잘 되고 우리 이 경제 순환도 잘 되고 좋아질 텐데 그게 지금 안 보이다 보니까 경기가 금리 인상으로 더 가라앉을까 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금융 안정 부분도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그러니까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SVB 파산 사태 이후에 글로벌 금융 불안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걸로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신용 경색,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는 효과를 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금리까지 올라가게 되면 돈이 더 안 돌게 되고 또 경기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못 가는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이 한국은행이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0.2%포인트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세한 얘기는요. 2부에서 경제본부에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이슈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의 현장 점검이 어제 마무리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잠깐 전해드린 것도 있는데 어제 이제 우리 시찰단이 살펴본 내용은 네. 핵종별 전처리 과정과 핵종별 농도 분석에 사용하는 장비, 그러니까 방사능 물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측정하는 장비 이런 것들 살펴봤다 그러고 살펴본 거죠? 그 유국희 단장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 유국희 네. 단장이 어제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오후 6시 40분경에 나와서 일단 또 기자들에게 질의응답을 했는데 네. 보고자 했던 설비들은 다 봤다라고 이틀째 강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시찰단 이번에 시찰을 통해서 안전성 평가에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라면서 긍정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또 도쿄전력에서 굉장히 성실히 안내했고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도 뭐 추후에라도 시찰 일정이 끝난 다음에라도 주겠다고 했다라면서 일본의 적극성도 언급을 했는데 이 구체적인 시찰 결과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을 보면 알프스 긴급 차단 밸브의 위치를 눈으로 보고 재조사를 확인했다. 희석 설비와 관련해서는 펌프 용량을 갖췄는지와 장비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중점적으로 관찰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저희가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계속 걱정했던 부분. 결국에는 이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알프스라 그러면 다핵종 제거 설비라 그러면 어떤 중요한 기능과 어떤 중요한 세부 장비 그리고 그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게 결정적으로 안전성과 오염수의 최종적인 안전성과 어떤 관련을 지니는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진짜 우리가 검증을 하는 것인지가 궁금한 것인데 어제도 보면은 밸브의 위치를 눈으로 확인했다거나 네. 아니면은 탱크가 용량을 제대로 갖췄는지를 관찰했다라거나 지금 단장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내일 다 일정이 끝난 다음에 이제 최종 분석이 차차 나오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구체적인 정보를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제 전달해 주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눈으로 관찰했다는 부분만 전달이 되고 있어서 여전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오늘은 이제 다 시찰을 점검을 현장 점검을 마쳤기 때문에 일본 외무성, 경제산업성, 도쿄전력 그리고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와 심층 기술 회의를 갖고 내일 귀국하는 일정입니다.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좀 궁금해했던 실질적으로 시료를 채취를 해서 독자적으로 검증을 하거나 조사를 했다. 그러한 얘기는 전혀 없는 거네요. 그냥 보여준 거 보고 관찰한 거 관찰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본 거 둘러본 거네요. 처음에 가서 우리가 네.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정대로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게 네. 시찰단 아니겠습니까? 네. 보고 살펴보고 네. 오는 겁니다. 네. 뭐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된 게 아닌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뭐 유 단장이 과학적인 어떤 진전과 성과가 있었다고 하니까요. 최종 결과 발표를 보고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국회 운영위 전체 회의에서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둘러싼 대통령실과 야당의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김대기 비서실장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약간 좀 뉘앙스가 그런 것 같아요.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좀 듣고 오시죠. 그다음에 이제 4, 5년 후에 이제 돌아오면 큰일 난다는데 사실은 10년이 넘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면서 지금 오염수보다 더한 것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때. 근데 지금 10년이 넘었지만은 우리 해안이나 수산물이나 어디를 봐도 문제가 없는 걸로 전혀 예전에 후쿠시마 전하고 똑같더라. 그런 제 결과가 있고요. 문제가 없다는데요. 두 분은 김 실장님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우선은 그러니까 김대기 실장의 주장은 그런 것 같아요. 네. 2011년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터지면서 그 네. 당시에 오염수보다 더한 것들, 그러니까 방사성 물질들이 다 이제 나왔는데 네. 그 이후에 우리 수산물 등에 문제가 없었지 않았냐. 또 우리 뭐 연근에 90여 곳을 계속 조사하고 있는데 네. 여태 문제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문제가 없었다고 해서 앞으로 또 문제가 없을 거라는 그럼 담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라는 의구심이 좀 드는 거고요. 그렇죠. 30년 동안 방류한다는데 우리가 이거를 뭐 과학적으로 측정해 본 적도 없잖아요. 이런 그렇죠. 사실을. 그리고 사실은 이게 방사성 물질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네. 축적이 되는 상황인데 언제 그런 영향이 나타날지 모르고 그게 위험하기 때문에 한번 몸 안에 들어오면은 체내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더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사성 그렇죠. 물질을. 네. 근데 거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으로서는 좀 글쎄요, 좀 신뢰성이 떨어지는 얘기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지금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왜 일본 정부는 일본 어민들한테 뭐 4억 규모 뭐 더 많은 뭐 돈을 4조 네. 규모까지 해가지고 배상한다 이런 계획을 세워두고 있는 것인지 네. 그것도 좀 의문스럽고요. 인체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물을 마시면은 계속 이 사람만 마시는 게 아니라 물고기도 지금 물을 계속 그렇죠. 마시면서 살고 있는데 네. 그 물고기를 먹게 된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도 이것도 장기간에 걸쳐서 관찰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국민들이 볼 때는 계속 우려가 된다는 거고요. 네. 또 일본 상황도 체르노빌 그때 원전 사고가 있을 때 일본에서 강하게 반발했던 그런 생각도 나거든요. 네. 그 당시에 그런 일본의 모습과 지금 또 해양 방류를 통해서 방사성 물질을 어떻게 보면 삼중수나 이런 것들이 다 걸러지지 않은 상황에서 배출하는 이런 모습들 좀 이중적이지 않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봉호 연구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뭐 그동안 우리 정부 여당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뭐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옹호한 적은 없지만 어제 김대기 실장 발언은 조금 이게 문제가 커질 것 같은 게 일단 네. 어떻게 보면 일본보다도 더 적극적인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좀 말이 나왔을 수 있지만은 그렇게 보셨어요? 그냥 10년이 넘었지만 문제가 없다. 후쿠시마 사고가 터진 이후에 그 오염수보다 더한 것들이 많이 나갔는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2011년에 지금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서 그때부터 오염수가 발생한 것인데 김대기 실장이 말한 대로 초창기에 오염수가 이미 많이 바다로 좀 나간 부분이 있고 초창기에 일본이 대처를 하면서도 탱크에 잘 보관했다고 했는데 오염수가 샌 적도 있어요. 근데 일본이 그걸 숨겼습니다. 네. 그리고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도 탱크에 잘 보관했다 그랬는데 또 한 번 들킨 적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일본이 그걸 다 숨겼단 말이죠. 그러면 네. 일본이 지금 김대기 실장이 말한 대로 그게 안전하다면 굳이 그렇게 숨기고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본도 어떻게 해서든 이 안전성을 좀 해명하려고 그러고 유출이 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서든 좀 축소하려는 태도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0년이 넘었지만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사고가 터진 지 12년째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10년이 지나도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아까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12년이면요. 웬만한 핵종들의 반감기가 아직 안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이게 우리가 처음 겪는 일이에요. 이 정도 농도의 오염수 뭐 처리했다 그러지만 고농도의 오염수가 바다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지는 거 우리가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네. 인류가. 그래서 아직 정확한 과학적인 연구 결과도 없고 위험하다고 보시는 과학적 연구 결과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들도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할 우리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네. 좀 감정적으로 과한 말씀하신 것 아닌가 이런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뭐 대통령실의 입장도 IAEA의 발표와 결과를 좀 두고 보자 그런 것이니까요. IAEA 이제 결과를 보고 네. IAEA의 결과를 뭐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김대기 실장도 어제 보이고 정부 입장도 그렇긴 한데 네. IAEA라는 게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전을 우리가 안전하게 잘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기구인데 당연히
원전의 효용성을 강화하는 쪽의 입장을 내포하고 있는 그 기구가 아니냐. 그렇다면 이 방사성 물질이 환경에 이제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인체 문제점, 인체 해를 끼치는 부분이나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부분들을 과연 IAEA가 좀 면밀하게 또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살펴보고 분석할 수가 있겠느냐. 네. 이런 의구심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매일 140톤 이상의 방사능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포화 시점인 2020년에는 약 137만 톤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수가 누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부터 30년에 걸쳐 약 137만 톤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버려지게 된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가 깨끗하고 안전하게 처리된다고 주장하지만 오염수 성분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고 처리 과정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미흡하여 국제사회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삼중수소를 비롯하여 60여 종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완전한 제거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게 누가 한 얘기인 줄 알아요? 누가 한 얘기인가요? 지금 대통령실 안보실장인 조태용 실장이 2021년에 국민의힘 결의안을 국회 결의안을 네. 발표하면서 본인이 작성했던 글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조금 좀 입장이 달라지신 것 같아서 이러한 입장 변경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 있는 정부 당사자들은 해명하고 이해시키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냥 무조건 아유 뭐 우리 문제 없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오염수를 둘러싼 공방이 좀 이어졌네요. 네, 그러니까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지난 15일에 연 기자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 네. 이게 좀 도마위에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저희도 전해드린 바 있지만은 웨이드 앨리슨 옥스퍼드대 명예교수가 당시 간담회 전문가 패널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염수, 원전 오염수 이게 이제 알프스를 통과한 말 그대로 뭐 처리된 그런 오염수가 있다면 1리터가 있어도 바로 마실 수 있다. 이런 말을 했고. 아 먹지 마요. 어떻게 먹어요 그거를. 이후 19일 국민의힘이 주최한 간담회에서도 1리터가 아닌 그 10배라도 마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른바 10리터도 마실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발언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 뭐 지적이 있었는데 네. 아니 연구원이 국가 예산으로 간담회를 열어서 일본 또 도쿄전력을 대변해 준 셈인데 적절하냐? 이러는 지적을 했더니 예. 주한규 원자력연구원장이 네. 그 돌출 발언이고 계획된 바가 없다. 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염수는 음용수, 그러니까 마시는 물의 기준을 훨씬 넘기 때문에 마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평균 62만 베크렐인데 음용수 기준이 10,000베크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2배나 더 오염돼 있는 삼중수소로 오염된 네. 그런 물이기 때문에 마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근데 뭐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한 얘기는 뭐냐면 네. 이 간담회는 원자력 학회와 공동으로 주관했지만 앨리슨 교수를 초청한 거는 원자력 학회와 또 한 사단법인 사실과 과학 네트워크다. 그러니까 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주체적으로 뭐 초대해서 한 건 아니다. 이런 해명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댓글을 지금 보니까 강지연님께서 말만 하지 말고 마시라 이런 댓글까지 달아주셨는데 저렇게 어떻게 저 오염수를 어떻게 마셔요? 근데 말이 안 이게 되죠. 또 어제 국회에서 좀 아쉬웠던 점이 이 주한규 원장은 네. 마시면 안 된다고 이게 앨리슨 교수의 개인적 그 돌출이라고 말이 맞죠. 얘기했는데 또 운영위에 나온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있는 삼중수소의 양은 우리나라 원전에서 나오는 삼중수소보다 적다면서 이 오염수의 삼중수 문제가 크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자력 원구원장은 안 된다, 마시면 안 된다 얘기하는데 또 이 국정기획수석은 안전하다라고 얘기해서 좀 엇갈리는 어느 정도는 엇갈리는 좀 모양새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국민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안전하고 괜찮고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그런 처리된 물이다라고 하면 왜 이걸 굳이 해양 방류를 하느냐. 네. 그런 근본적인 의문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옳으신 말씀 같고요. 너무 뭐 비과학적인 선전선동에 우리가 뭐 휘둘릴 필요도 없지만 자꾸 문제가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을 하는데 그냥 과학적인 증명 없이 문제 없어요라고 항변하고 강요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교통정보 듣고 한입뉴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영 리포터.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양지 부근 4차로와 갓길에서 화재 사고를 처리합니다. 2시간째 처리 중이고요. 주변으로 정체도 심합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는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송내 부근에서 화재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은 곳곳으로 화재 사고가 많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지금 진화 작업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장수나들목부터 정체입니다. 조심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반포에서 서초까지 밀리고요. 오산 부근에서 공사하면서 동탄부터 5km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비교적 수월한데요. 목표 쪽으로 순산터널에서 8탄 분기점까지 주춤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박정우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예고했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명 노란봉투법을 결국 직회부하기로 했어요.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 등이 격하게 반발했는데 관련 내용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김남국 코인 게이트, 민주당 돈봉투 사건, 이런 사건을 가지고 국면 전환용으로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안 맞지요. 이게 무슨 깡패입니까 여기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제 들으셨던 것처럼 여야가 계속해서 대치를 하는 거고요. 네. 근데 뭐 이게 직회부가 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처리는 된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당장 뭐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건 아니고 아마 6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김진표 의장이 이걸 지금 본회의에 부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김진표 의장의 생각은 우선은 여야가 좀 더 대화를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은 부의하지 않겠지만 지난번 간호법 예를 보듯이 그때도 좀 냉각기를 뒀습니다. 근데 결국 부의를 했거든요. 상정이 됐거든요. 이번에도 6월 임시국회 중에 상정이 돼서 아마 이제 과반 의석을 민주당, 뭐 야당, 뭐 무소속 의원들이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통과가 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야 간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 여당이 모두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제2요구권이 되는 셈인데 네. 이미 어제 직회부가 결정이 되고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곧바로 제2요구권을 건의하겠다고 또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간호법 같은 경우만 해도 어느 정도 그래도 법안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는 바가 여야가 있었는데 네. 그 방식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이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 정부 여당은 아예 법안 자체의 취지에 공감을 아예 한 바가 없거든요. 네. 처음부터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역시 6월까지 좀 여야가 대화를 한다 그래도 좀 대통령 거부권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그러면 여당은 이 법안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그렇게 크게 반대하고 있느냐. 일단 법의 핵심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요. 노조법의 이 2, 3조를 개정하는 게 이 그렇죠. 노란봉투법의 핵심인데 2조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자는 겁니다. 네. 이 노동자들과 교섭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범위를 지금은 사업주, 경영 담당자로 돼 있어서 이 직접 고용을 맺고 있어야 사실 교섭이 가능한데 이거를 근무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사업주로 확대를 하자. 그래서 지금 계속 이 하청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 교섭을 안 해주니까 이게 갈등이 심해지고 쟁의까지 가서 결국 손배소까지 가지 않느냐. 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해보자는 목적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 3조 같은 경우에는 이 사측의 노조 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좀 강화하자는 겁니다. 네. 지금은 합법적인 쟁의에 대해서만 이 손배소 청구를 못하게 돼 있는데 합법적인 쟁의라 그러면은 이 그 지방노동위원회 절차 다 거쳐서 그런 것들만 해당해서 너무 협소하다. 그래서 현행법상 정리해고 반대만 해도 이게 불법 쟁의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넓혀서 손해배상 청구를 부분별하게 하지는 못하게 하자 이런 취지가 담겨 있는데 지금까지 정부 여당은 사업자 범위를 그런 식으로 넓히면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도대체 누구와 교섭해야 될지를 모른다. 그래서 오히려 혼란이 가중될 것이다라면서 반대하고 있고요. 네. 또 그 손해배상 청구 제한 요건을 너무 강화를 하면은 불법적인 행위를 해도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이냐? 소수 기득권 노조 이건 양대노총 얘기하는 것이겠죠? 양대노총의 힘만 너무 강해져서 이 파업 만능주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여러 법리상 문제와 노동 현장에 가져올 큰 파장과 혼란이 너무나 명백하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파업 만능주의로 귀착될 것이다. 그래서 전임 민주당이 이걸 법을 발의했지만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뭐 통과시키지 않았다. 적극성이 떨어졌었다는 얘기가 있죠. 이런 좀 비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좀 여야가 뭐 합의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조정하고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뭐 이게 만약에 거부권이 행사가 되면 양곡관리법, 네. 간호법 제정안
또 노란봉투법까지 세 번째 행사가 되는 건데 네. 이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은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른바 불통 이미지 이걸 좀 어떻게 네. 씻어낼 거냐 이런 네. 걱정이 있을 것이고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뭐 이 독주 입법 독주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부담이 있어요 양측 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이라는 또 어떻게 보면은 목표가 양당에 있기 때문에 강대강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네. 이러면 또 국민들이 또 짜증나고 그렇죠. 화가 나잖아요 정치 보면서. 그렇죠. 이럴 때 이걸 좀 풀 수 있는 정치에 이제 막힌 부분을 풀 수 있는 그런 뭔가 하나의 이제 이벤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일정 그런 만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윤 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네. 여야 지도부의 만남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막 계속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그래야 좀 큰 틀에서 풀 수 있지. 네. 이게 법 건 바이 건으로 계속해서 거부권 행사되고 거기에 또 재표결하고 그 가운데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기자회견 뭐 집회 이런 걸 통해서 목소리 내고 이러면 계속 혼란스러운 모습만 보이게 되니까 정치가 이번에는 여야가 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악수하고 함께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모습 좀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은 어떻게 보면 정답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정답이 좀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박 기자님 말씀이 옳아요. 그게 정치죠. 네. 그거 하라고 정치인들이 있는 거고요. 다음 이슈. 네. 저도 죄송한데 네. 한 말씀만 하세요. 보태자는데 네. 이게 여야가 나름대로 정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갈등이 커지는 국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이 뭐 여야가 대화를 하면서 꼭 이 법이 왜 얘기가 나왔는지를 꼭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 사측에 너무 과한 막 수십억이 넘어가는 이 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때문에 목숨을 잃은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노동자가 쟁의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을 수 있죠. 그거는 사법적으로 꼭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어도 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사측이 그 손해배상 청구액을 산정하는 기준도 모호하다. 자의적이라는 얘기가 그동안 계속 있었어요. 실제로 발생한 피해가 아니라 너희 때문에 납기일이 지연돼서 발생할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산정한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작년에 대우조선해양폐업도 8천억이나 피해가 발생한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다 납기일 맞췄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사망자까지 나왔다는 부분을 보면은 여야가 분명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럼요. 그런 기대도 우리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 볼게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드디어 오늘 본회의 처리가 되겠죠? 곧 법이 시행될 텐데 여전히 부족한 점, 그래도 보완된 점 이런 것들 한번 짚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여야가 이제 합의를 해서 네. 전체회의까지 국토위 전체회의까지 통과를 해서 오늘 본회의는 처리가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런 거예요. 야당과 피해자가 요구한 보증금 환수 조치는 없는 걸로 통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원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세 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봐서, 그러니까 여권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게 사회적 재난이 아니라 사기다. 사기다. 사기인데 만약에 이 전세 사기를 다 이렇게 보전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면 다른 뭐 이른바 코인 사기나 다른 이 주식 사기나 이런 것들과의 형평성 어떻게 할 거냐. 그 맞아요. 부분을 문제를 지적을 했었어요. 네. 근데 피해자들 또 야권에서는 사회적 재난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그 부분이 맞서 왔던 것인데 이게 계속 줄다리기를 펼치다 보니까 다른 피해자들도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피해를 이어가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야가 합의한 부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부분은 사회적 재난은 우리가 볼 만한 그런 여지는 과연 없었는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야당에서도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법안을 이제 보완해 나간다라는 거기에 좀 합의하면서 이번 이 여야 합의안이 나온 걸로 볼 수가 있거든요. 특별법이 과연 보완이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해자 요건을 완화하는 부분은 정부와 여당도 지금까지 계속 합의를 하기 위해서 많이 확대를 해왔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피해자 요건이 워낙 다양하다는 걸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그 부분에 다른 부분은 정부 여당이 어렵다 그래도 보증금을 돌려준다거나 이 피해자들을 최대한 포괄할 수 있는 방안은 이 법안이 본회의를 오늘 통과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완 입법 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분이 또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벌써 5분째죠.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16분경에 인천 미추홀구 한 길에서 주차된 차 안에서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네. 이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 씨 구속된 상태죠. 네. 이 건축왕 남 씨에게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로 밝혀졌습니다. 피해액은 2018년 6월 전세 계약 당시 줬던 보증금 6,200만 원인데 현재 네. 경매에 넘어간 상태였고요. 네.
이게 경매가 낙찰이 되면 최우선 변제 대상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2,700만 원을 돌려받을 예정이지만 이렇게 최우선 변제금을 받으면은 나머지 금액은 사실상 환수가 어렵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아마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지금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유서도 있었는데 네. 일단 유서 내용은 공개가 되지 않고 있고요. 사실 특별법이 너무 늦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미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에서야 지금 오늘 본회의가 처리되는데 그 사이에 또 5번째 사망자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어제 이 전세 사기 전국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또 5번째 희생자가 나왔다면서 특별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구제와 회수 방안을 우리가 그렇게 요구했는데 수용해 주질 않았다. 차선책으로 양보했던 최우선 변제금을 좀 확대해달라는 걸 또 받아주지 않으면서 지금 실의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네. 결국 무이자 대출안만 통과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피해가 더 커지고 희생을 막을 수 없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우리 짧게 한번 짚어보죠. 경찰이 6년 만에 불법 집회, 시위 해산과 불법 행위자 검거 훈련을 재개했네요. 네, 이제 오늘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경찰청과 또 각 시도 도청 이제 경찰 부대 훈련을 실시하겠다라는 건데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극도의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게 되면 법에 따라 최후의 수단으로 집회를 해산할 수 있고 네. 이 집회 해산 조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이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당정에서도 이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 집회 이걸 비판했고 윤 대통령도 비판을 하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고요. 네. 강경 대응을 하는 그 주체는 사실 경찰이니까요. 관련된 훈련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수차 도입되는 거예요? 살수차 도입은 당장 뭐 안 될 것 같아요. 경찰도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어려워하는 그 것 부담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백남기 농민 사건 네. 그 이후에 살수차가 사라지게 됐는데 그 당시에 여론을 돌이켜 보게 된다면 그야말로 뭐 사람을 죽이게 만든 네.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이걸 다 지금 퇴출시킨 거고 다시 도입을 하게 되면 백남기 농민 사건이 다시 또 거론될 수밖에 없게 되고 이게 뭐 전 국민적인 트라우마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경찰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박정호 기자님, 이봉우 연구원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본부 일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디저트송 있죠? 4884님, 3607님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꼭 하늘 높이 비상하는 누리호의 모습을 보고 싶네요. 발사 성공을 기원합니다.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디저트송으로 신청합니다. 네, 저도 정말 간절하게 기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요. 저는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후회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 겁내지만 할 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태양처럼 빛을 내는 그대여 이 세상이 거칠게만 와서도 빛나는 사람은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에 볼 수 있게 날아줘 놀래 꺾여버린 꽃처럼 아플 때도 쓰러진 나무처럼 초라해도 너를 믿어 나를 믿어 우리는 서로를 믿고 있어 심장의 소리를 느껴봐 힘겹게 접어놓았던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벅차던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어떤 것을 몹시 애타게 오랫동안 기다린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관용구로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다 또는 눈알이 빠지도록 기다리다 같은 표현들이 있지요. 또 이제나 저제나라는 부사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을 때 쓰는 말인데요. 흔히 어떤 일을 몹시 안타깝게 기다릴 때 쓰곤 합니다. 아이는 대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이제나 저제나 엄마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제나 저제나란 말의 구조를 보면 이제나와 저제나가 합해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들으신 예문을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기다리고 있었다 같이 분리해서 써도 괜찮을까요? 이제는 이제 곧 오겠지처럼 바로 이때를 뜻하고요. 저제는 그는 저제 한번 만난 적이 있다 같이 지나간 때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제나 저제나 엄마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란 문장은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을 기다리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지나간 때를 가리키는 저제를 써서 저제나 올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문장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와 저제를 분리해서 사용하지 않고요. 이제나 저제나 이렇게 모두 붙여서 하나의 부사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높은 구름만 가끔 지나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에 일사가 강해지면서 낮 기온 어제보다도 높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25도를 넘겠고요. 주요 도시들 대부분 27도까지 오르는 초여름 더위에 자외선까지 상당히 강하겠습니다. 12시부터 오후 3시 사이 대부분 지역 매우 높음 단계까지 치솟겠고요. 남동부 대부분 지역은 높음 단계, 사실 대다수 지역에 자외선 지수가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존 농도도 역시 대부분 지역 나쁨 단계 예보돼 있고 미세먼지 농도는 양호합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으로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적은 양이 될 듯 보입니다. 대부분 지역 5mm 미만의 비가 뿌려지겠고 서울은 빗방울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내일 청량감을 주는 소나기 소식이 오후에 있는데요. 대기 불안정해서 내리게 될 소나기는 5에서 20mm 정도 오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전주, 대전, 강릉 27도 등 21도에서 28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7도, 낮 최고 기온 25도로 내일만 약간 주춤하겠고 모레 다시 27도로 오릅니다. 또 서해 바다의 안개가 당분간 짙으니까 이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5.9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검찰들이 증거인멸을 하면 방어권 행사, 일반 국민이 하면 구속 사유라면서 검노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송 전 대표는 조사를 잘 받으시면 된다면서 검찰에서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잘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국 관계자를 오는 30일 오전 10시쯤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 열리는 한국 주최 다국적 훈련에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자위함기, 즉 우길기를 개항한 채로 부산항에 입항하는 방향으로 한일 양국 정부가 조율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자위함기와 우길기는 조금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포탄 수십만 발의 이송을 진행 중이라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국방부는 보도 내용에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2월과 4월에 이어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주진주였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레이트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이슈 들어가죠. 네. 둘리야 철들지 말거라. 내 모습 그대로 아름다웠다고 말해주고 싶다. 만화 아기공룡 둘리의 빌런 캐릭터 고길동이 둘리와 팬들에게 가슴 뭉클해지는 편지를 보냈다고요? 네, 어렸을 때 둘리 많이 보셨죠? 봤어요. 네,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아기 공룡 둘리 탄생 40주년을 맞아서 최근에 고길동의 편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네. 아기 공룡 둘리를 보며 자라온 팬들에게 보내는 고길동 아저씨의 이 따뜻한 진심이 담겨 있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저도 둘리 보면서 자랐던 팬이에요, 제가. 읽으시면 뭉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일단 안녕하세요, 고길동입니다. 오랜만이라 말조차 무색할 만큼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모두 그동안 잘 있으셨는지라고 말문을 엽니다. 그러면서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한 상대를 이해해 나가는 것, 내가 그 입장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 모든 거절과 그리고 후회가 나를 여기로 이끌었음을 아는 것이라는 글을 남기는데요. 고길동 캐릭터는 과거에 괴팍한 성격으로 팬들에게 악역이라는 평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네. 시간이 지나서 어른이 된 팬들에게 보니까 진정한 성인이라는 재평가를 받은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네, 고길동 아저씨 둘리에게도 편지를 하나 남겼습니다. 둘리야, 네가 마흔이라니 철 좀 들었을지 모르겠구나. 철들지 말거라. 네 모습 그대로 그립고 아름다웠다고 말해주고 싶다. 건강하고 오래오래 모두의 기억 속에 살아가렴. 이라고 적었습니다. 아니 아기 공룡 둘리가 40살이에요? 네, 이제 40입니다. 중년 둘리네요. 저보다도 어른인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꼰대 같은 말이지만 한마디 남길게라고 하는데 네. 한때를 추억하는 바로 지금이 내 미래의 가장 그리운 과거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면서 글을 끝맺었습니다. 누리꾼들은 어느새 길동 아저씨의 마음을 이해하는 어른이 됐다. 또는 둘리한테 하는 말이 지금 나한테 하는 말 같아서 눈물이 난다. 고길동을 이해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못된 것 같다. 난 저런 어른이 되기에는 많이 모자란다 등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리 원작자인 김수정 만화가 겸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이번에 고길동이 계속 재평가 받는 것에 대해서 둘리의 이야기는 사실 똑같은데 내가 아이냐 아니면 청년이냐 어른이냐에 따라서 좀 감정이입이 달라지는 것 같다라는 말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박캐스터님 이 둘리 만화 보셨어요? 저 어렸을 때 TV로 호이호이 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서 누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캐릭터 중? 저는 그 오징어? 네, 오징어 없었나요? 그럼 제가 잘못 이해를 했나? 오징어와 그리고 그 둘리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아, 둘리가 근데 제일 너무 맞아, 인기 어렸을 많죠. 때라서 사실 제가 엄청 기억에 남지는 않아요. 네, 저는 그 애기였던 희동이가 제일 희동이 기억에 알죠. 희동이. 보물섬도 즐겨보셨다고. 맞아요. 두 번째 이슈 넘어갈게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를 이용할 때마다 지인이나 친구 계정을 빌려서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넷플릭스가 미국에서 이런 계정 공유를 금지하겠다 이렇게 나섰어요. 넷플릭스 사용하시나요? 네, 합니다. 어떻게 지금 계정을 공유하고 계세요? 저는 약간 제가 비용을 많이 지급을 하고 가족들 같이 공유하는 그런 서비스 이용하고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친구한테는 안 좋습니다. 근데 친구한테도 때로는 이제 주변에서 보면 네. 같이 아이들이 공유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넷플릭스는 이를 암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동안은 제재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넷플릭스가 지난 4월에 자사 구독자 가운데 같이 사는 가족이나 동거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계정을 빌려 쓰는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1억 가구에 달한다라고 추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정 공유를 단속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사실 이후 지난 1년간 넷플릭스는 이미 남미 지역에서 계정 공유 금지 정책을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북미 지역 등에 확대할 시기를 저울질해 왔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23일 미국 시장에서 이런 정책을 본격적으로 이제 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네. 넷플릭스는 이날 구독자들에게 메일을 보냈는데요. 확인을 해보니까 각 계정에 등록되어 있는 기기를 검토하고 접근 권한이 없는 기기를 삭제하거나 비밀번호를 바꾸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또 가구 구성원이 아닌 누군가와 계정을 공유하길 원한다면 추가 요금 한 달에 약 10,000원 이상을 내야 한다라고 합니다. 앞서 남미에서 시범적으로 계정 공유를 금지해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단기적으로는 구독자가 좀 줄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들이 생각하기를 가입자 수가 오히려 더 늘 것이다라고 자신한 바 있는데요. 그런 걸 보면 더 늘리면 늘렸지 뭐 줄이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사례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남미, 미국의 이야기일 순 있지만 확대를 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는 만큼 한국으로까지 좀 단속이 확대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도 남깁니다. 한국은 좀 봐주면 안 되나요? 저번에 대통령께서 네. 미국에 가셨을 때 그 넷플릭스요. 넷플릭스 만나셨잖아요. 그렇죠.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리고 지금 댓글로 우리 네. 애청자분들이 오징어는 외계인이고 아까 둘리에서 꼴뚜기가 있다. 저 꼴뚜기를 말한 거예요. 꼴뚜기별- 삼각 모자를 쓰고 빨간색 기억이 납니다. 꼴뚜기별 왕자님 이렇게 말씀을 주시네요. 참 대단하십니다. 세 번째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실종 아동의 날이라고 하네요. 관련해서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편의점 계산대에서 음료 배달 차량에서 심지어 한국전력이 나오는 이 전기요금 고지서 한 켠에서 볼 수 있는 실종 아동 찾기 캠페인 있는데요. 이 가족들에게 돌아가야 할 아동들의 나이가 1973년 당시에 5살, 74년에는 8살 등등 이보다 더 오래 떨어진 이들도 많습니다. 어릴 적 모습이 남아있다고 해도 사실 40년 전 사진으로 가족을 찾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지만 기적적인 상봉은 간간히 일어나기도 합니다. 한 사례를 예시로 들자면 지난 3월에 조묘진 씨는 4남매의 상봉 사연이 이랬는데요. 5살 무렵이던 1980년에 서울 동작구에서 실종 아동이 됐던 묘진 씨는 새 가족과 새 이름으로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최근 기억 속에 자신의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을 했고 건축용 자재기업 홈페이지에 기재된 실종 아동 찾기 홍보물에서 자신과 비슷한 사진과 이름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곧바로 문의를 한 결과 유전자 검사를 한 끝에 기적적으로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지난 4월을 기준으로 보면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실종 당시에 18세 미만인 장기 실종 아동 1,042명 가운데 84.3%가 20년 이상 장기 실종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CCTV 그리고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서 실종 신고를 하더라도 99%가 가정으로 복귀합니다. 반면에 실종 초기 단서를 이렇게 놓치게 될 경우에는 장기 실종 상태로 가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전단지 또는 현수막에 많은 분들의 작은 관심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고요. 희망도 생길 법이 유전자 분석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원하는 가족들은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서 유전자 검사를 신청할 수 있고 이런 제도를 거친 결과 지금까지 700명이 넘는 실종 아동이 이 사업을 통해서 상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처음 이제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초기 대응, 초기 신고가 중요하다. 정말 중요한 거죠. 네, 참 이게 아이를 잃어버렸다. 참 부모 입장에서는 가슴이 찢어지죠. 살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문크레온님,
댓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지원캐스터님 목소리가 운전하면서 듣기 너무 좋아요. 소개해 주시는 뉴스도 재미있네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번째 이슈. 월급 모아 손주 등록금 줘요. 70 넘어도 일하는 워킹 시니어가 늘고 있다고요? 네, 70세를 넘는 나이에도 일자리를 찾는 이른바 워킹 시니어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데요. 지난달만 만 70세 이상 취업자는 187만 8천 명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70세 이상 취업자를 따로 분류하기 시작한 게 2018년인데요. 그 이후에 지난해 10월과 함께 올해가 역대 최대치였습니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7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비율로 따지자면 15명 중 1명꼴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한국 경제의 허리격인 30에서 40대 취업 사정이 오히려 부진해지는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인구 구조 변화 그리고 아무래도 늘어난 취업 수요 등이 맞물린 결과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선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인구로 진입을 하면서 고령화는 더욱더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60세 이상 인구가 많아지면서 워킹 시니어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계를 유지하거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최근에 한 사례를 보면 손주를 위해서 자신이 경기도 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3년차 경비원을 하고 있는데 네. 월급의 절반은 저축하고 있다. 그리고 200만 원 정도를 손자에게 용돈처럼 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힘들 줄 모르고 너무 행복하다라는 사례들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손자 사랑은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네. 오늘은요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어보는 시간 각설하고 시즌2. 오늘은요 제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두 분과 함께해서 저도 기분이 좋네요. 더불어민주당 서용주 상근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서용주입니다. 네, 오늘은 원래 정말 유명한 분이 그 자리에 계셨는데 훌륭한 분이 계시다가 지금 나오셨네요. 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봉구가 나온 스타 도나스 김재소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오늘은 바로 들어가죠. 네. 김남국 의원 소식부터 다뤄보겠습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오늘 아침 YTN 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에서 김남국 의원 소식을 전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언급하면서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그저께 김남국 의원하고 연락을 했어요. 아, 전화 통화를 했습니까? 네, 자살하고 싶다고 그래요. 국힘 원내대표께서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김남국 의원이 대선 시기에 자금 세탁을 했다. 코인을 가지고. 예. 그리고 그 자금 세탁한 돈으로 대선 자금에 쓰여졌다. 예.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네. 예. 그것을 듣고서 너무나 의의가 없어서 예. 의원님 정말 자살하는 사람의 심정을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자금 세탁 대선 자금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 그러면은 국힘에서 또 윤재욱 원내대표께서 사과하고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말까지는 아니지만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안민석 의원께서 이런 얘기하는 것들이 그게 사실에 기초하는 건지는 모르겠고요. 네. 극단적 선택이라. 아니,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런 소리를 들으면 국민들이 뭐 되게 걱정할까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김남국 의원한테 도움이 안 되고.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측으로 이제 취재를 한 결과 김남국 의원 극단적 선택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에서 소식을 좀 들으셨어요? 네, 좀 취재를 했는데요. 네. 소식도 좀 들어봤더니 좀 자숙하면서 책도 보고 여러 가지 좀 속된 말로 머리를 좀 식히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검찰 수사 조사에 뭐 여러 가지 방어권 차원에서 뭐 자료 준비하고 있다. 이 정도인데 극단적 선택이라 저는 이건 사실과 좀 다르다 말씀드립니다. 김재섭 위원장. 아니 원래 안민석 의원 그 메신저에 대한 제가 신뢰가 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바가 너무 심하시고요. 없는 이야기도 많이 하셨던 분이라서 뭔가 이렇게 과격한 메시지가 나오면 저는 항상 안민석 의원을 의심하거든요. 뭔가 이거는 의도가 있다. 안민석 의원이 하는 말에는
기본적으로 이 과격한 말에는 분명히 의도가 깔려 있다. 어떤 그럼 의도일까요? 이 의도는 뭐겠습니까? 김남국 의원이 지금 이렇게 애처로운 상태, 위태로운 상태니까 공격 좀 그만하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건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역에 잘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매먼 사람을 사실은 굉장히 위기에 물린 사람처럼 표현을 하는 거면 안민석 의원 이런 식으로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근데 잘 있다고 표현하기에는 좀 저도 좀 찔리고 뭐잘 있겠어요. 마음은 불편하지만 뭐 극단적 선택 생각 안 하는데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안민석 의원이 만약에 통화를 했다면 아 형님 저 죽겠어요. 죽고 싶어요. 뭐 이런 식의 통상 얘기를 이런 극단적 선택으로 표현했다면 이건 좀 과도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 문제는 김남국 의원이 위축될 필요도 없고 국민의힘이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의혹을 계속 추궁하고 있는 이유는 김남국 의원이 내놓은 게 없으니까 저희가 추궁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내놓으면 다 깔끔하게 끝나는 겁니다. 김남국 의원 뭐라고 할 일도 없고요. 숨어 계실 일도 없고요. 공개적으로 활동 다 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떳떳하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궁지에 몰리지 않겠어요? 저도 늘상 하는 말입니다. 자, 김남국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가상자산 재산 등록 의무화 법안.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여져요. 이 법 되면은 제2의 김남국 막을 수 있습니까? 많이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뭐 완전히 법이 생겼다고 해서 뭐 이런 모든 문제점들을 다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뒤늦은 감이 있다. 왜냐하면 가상자산 자체가 지금 뭐 실물경제에서 현금처럼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거는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을 했어야 되고 그래서 투명성에 대해서는 특히나 선출직 고위공직자들이 국민들 눈높이에 맞추려면 진즉했어야죠. 그래서 이거는 김남국 의원 본인 스스로 불행한 시작이 됐지만 여야 정치권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법안이 오늘 통과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두 분도 내년에는 이제 배지를 달아서 국회에 들어가셔가지고 이거 재산 등록 하셔야 되잖아요. 김재섭 위원장님 혹시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아 저는 코인이 한 개도 없어가지고 없어요? 요새는 좀 해볼까도 생각을 해보는데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그 김남국 사태 같은 일이 또 벌어지진 않을 거라는 확신은 없어요. 왜냐하면 김남국 방지법이라고 해서 가산재산을 등록 의무화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부동산이랑 좀 다르게 가산자산 같은 경우에는 주요 정보들이 거의 공시되는 게 없잖아요. 맞아요. 부동산은 뭐 등기도 있고 뭐 매매 이전 전부 우리가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 만에 하나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했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이게 투기인지 아닌지 사후적으로 검증해보면 금방 알잖아요. 근데 이것은 김남국 사태에서도 잘 보여주듯이 어느 정보를 이용했는지 어느 코인이 어디 가서 생겨나는지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 마는지 이거에 대한 정보가 전혀 공시된 바가 없고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김남국 방지법이라고 해서 가상재산을 등록 의무화하는 것 이외에 후속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것을 자산으로서 가치를 매길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공시를 할 것인가에 후속 법안들이 같이 나와야지 이게 완성이 될 것 같아요. 내년에 두 분이 들어가셔가지고 후속 법안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요. 지금 강한 강성 팬덤층 때문에 상당히 계속 논란이 있고 당이 분열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막 서로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또 외부 이간질에 노란하지 말자 이런 말을 해서 논란인 것 같아요. 김재섭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발언? 아니 불리한 건 다 바깥에서 한 거고 잘한 거는 다 안쪽에서 한 거고 뭐 이런 건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아니에요. 다 또 남 탓하고 계시는 건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당 대표가 된 이후에 민주당에 이런저런 사고들이 많았잖아요. 첫 번째로는 뭐 노웅래 의원 뭐 그때도 뭐 돈봉투 혐의였는데 그거 가지고 민주당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시키면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고 그 이후에 송영길 전 대표 캠프에서 벌어진 돈봉투 사건 그 지탄을 받는 와중에 관련자들 전부 탈당했죠. 이재명 대표는 손 하나도 안 대고 코를 푸는 셈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김남국 의원 코인 조사 뭐 TF까지 만들었는데 김남국 의원 자진 탈당해버리면서 결국에는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벌어졌던 모든 부패 혐의, 돈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지도부로서, 당대표로서. 그냥 다들 내보내고 우린 책임 없으니까 그냥 뭐 저쪽에서 알아서 하겠지. 본인은 아무런 후속 조치도 안 했어요. 게다가 김남국 의원 탈당할 때 적어도 강하게 징계할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 김남국 의원이 저는 임시 탈당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너 이거 제대로 조사 안 받고 나오면 절대 복당 없어. 이런 메시지라도 하나 냈나요? 그런 메시지도 하나 내놓고 당이 분란에 조금이라도 휩싸이면
저건 다 외부 세력이 우리 이간질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재명 당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에이 뭐 탈당까지 했는데 무슨 제명까지 시켜 어떻게 해. 그러면은 그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당신이 우리 당에서 만들어진 자체조사 TF에 대해서 응하지 않은 죄는 분명히 있으므로 복당은 절대 안 시킬 거다라는 메시지 왜 못 내요? 서영주 부대변인.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외부 이간질 자체가 그러니까 외부 남탓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실상의 본질은 내부에 지금 싸움이 시작됐다라는 그런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현우 의원이 그러니까 뭐 강성 당원들이 이현우 의원한테 수박 논란을 하면서 계속 문자 뭐 폭력적인 문자를 보냈어요. 그걸 이제 공개하면서 그분이 당원이 아니다. 근데 당원이 아닌 사람의 문자를 가지고 마치 당원인 양 하느냐 이런 외부의 당원 아닌 사람의 문자를 가지고 당대표나 당에 혼란을 끼치지 말아라 이런 얘기지. 그걸 또 김남국까지 끌어들이니까 할 말이 없고요. 그다음에 탈당 문제는 저는 이런 것들은 늘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이재명 대표를 주어로 해서 봤을 때는 그렇게 비판할 수 있으나 여야의 정치사를 보면 어떤 뭐 범죄 혐의나 아니면 좀 뭐 돈봉투든 뭐든 간에 그런 혐의에 연루된 의원들은요. 열을 막론하고 야를 막론하고 탈당을 일단 해서 당연히 누구 끼치지 않고 나갔다 와서 뭔가 소명하고 들어오겠다 하는 것은 일반적인 매뉴얼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유독 민주당만 탈당을 뭐 지금 뭐 고집하고 있다. 이걸로 뭐 면피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는 조금 공격을 위한 공격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여기까지만 얘기하시고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알겠습니다. 국회에서는 또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 간의 갈등이 크게 좀 벌어지고 있어요. 어제 여야 이견이 큰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 환노위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안이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은요. 무슨 깡패입니까? 이런 말 하면서 반발했는데 두 분의 시각을 저희가 좀 궁금해서 미리 좀 키워드 여쭤봤더니 김재섭 위원장은 양두구육, 서영주 부대변님은 일상으로의 회복 이렇게 요약하셨어요. 김재섭 위원장님 왜 양두구육이에요? 제가 양두구이라는 말을 쓰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그러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네. 약간 등골이 서늘하긴 하지만 이준석 대표 생각이 나요. 네. 하지만 이제 이 사안에는 양두구육이 맞다. 누가 양이고? 이게 왜 그러냐면 노란봉투법은 양을 걸어놓고 실제로는 개고기를 파는 그러니까 나쁜 의도가 숨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노란봉투법 말은 좋죠. 노동자의 파업의 권리를 확대하고 하청 노동자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서 원청의 사용자까지도 협상 대상자로서 인정할 수 있게 해달라. 말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나쁜 의도들을 보게 되면 지금 그 노조의 불법 파업을 제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은 사실은 손해배상 청구거든요. 근데 이거를 막아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노조로 하여금 돈 걱정하지 말고 파업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줄 게 분명합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노조 파업의 형태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문제가 됐던 사례들은 주요 시설을 점거해가지고 다른 노동자들이 일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까지, 그러니까 노조가 다른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을 상당 부분 많이 유발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까지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노동자 파업 마음대로 하세요 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본질을 호도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이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들 가운데서 말은 좋지만 원청 노동자들도 협상 대상자로 와가지고 임금 협상 같이 할 수 있게 해야죠. 하청 노동자들이 맨날 원청 사용자 만나서 무슨 해결책이 나오겠습니까? 원청 노동자들이 계속 자기네들 임금 올리고, 오늘도 언론 보도 보니까 현대차 노조에서 뭐 임금 인상폭 거의 70% 사상 최대로 올렸다고 하는데, 원청이 이런 식으로 올리기 시작하면 하청 그 노동자들이 원청의 사용자 만나서 어떤 협상을 할 수 있겠어요? 서영주 부대변인. 네. 저는 좀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동개혁의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일상의 회복에 대한 키워드는 이 노동자들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장치다. 왜 그러냐면요. 대부분 그 노동 현장에서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많고요. 원청 노동자보다 비정규직인 하청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원청과 하청의 어떤 불균형은 항상 크게 존재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노동상권, 그러니까 파업의 어떤 권한들을 가지고 협상에 임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청 노동자라고 해서 원청이 나는 너희들 사용자 아니야, 하청하고 얘기해, 난 책임 없어, 이런 식으로 기피를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자기 요구가 안 되다 보니까 파업을 조금 더 과격하게 하는 거예요.
파업이 불법은 아닙니다. 파업은 보장된 그럼요. 노동권이죠. 네. 근데 거기에서 주요 시설을 뭐 점거를 하고 뭐 어떤 좀 과격한 부분들이 있어 불법으로 규정하지만 근데 중요한 것들은 두 가지예요. 이 사용자들이 보면 이 파업을 하고 나서 과도한 손해배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몇 개월간 1년간 협상을 추진해 가면서도 협상을 안 해주고 파업하게 그대로 지켜보다가 끝나고 나면 그래 너희들 회사에 손해 끼쳤으니까 몇십억 내놔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보세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500억 손배를 합니다. 그걸 받아내려고 했을까요? 그건 뭐냐면 그들에게 그 손해배상 가압류를 함으로써 그들의 일상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일도 못하죠. 근데 그들한테 딸린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월급쟁입니다. 노란봉투법이요. 노란봉투의 월급봉투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월급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게끔 노동 환경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본인들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파업이라는 비밀로 불법을 해서 그들을 짓눌러서 돈으로 자본으로 짓눌러서 그들의 일상을 돈에 가둬버려요. 그런 의미에서는 노란봉투법은 최소한의 일상을 보장하는 법이다 라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을 진짜 노동교육의 하나로서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받아들인다면 지지율 많이 올라가실 거예요. 자,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오늘 바로 본회의에 상정돼 가지고 뭐 처리될 건 아니고 뭐 얼마 있다가 이제 본회의에 상정될 거 아니에요? 그때 한번 다시 네. 자세한 내용들은 한번 논의를 해보고 네. 이 부분은 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거 노란봉투법 본회의에서 처리돼봤자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왜 민주당이 어차피 시행 공포가 되지 않을 법안을 이렇게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냐. 결국에는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하고자 하는 총선 전략이다.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오는데 김재석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해요? 네. 그 노란봉투법이 가지는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 끝도 없는데 네. 여하튼 문제가 분명히 있는 법안이고 국민의힘이나 산업 현장에서 받을 수 없어요. 네. 근데 이것을 지금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힘으로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것은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국회 내에서는 무조건 통과시킬 수 있다. 네. 우리는 국민들한테 할 도리를 다한 것처럼 보이겠다. 네. 그러나 어차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니까 적어보세요. 대통령이 우리 발목 잡습니다. 이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물론 간호법 같은 경우는 제의를 안 한다고 하지만은 계속 통과를 시키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하면 우리 이거 다시 투표할 거야. 다시 심사할 거야. 다시 의결할 거야. 계속 얘기하잖아요. 어차피 안 될 걸 알면서도. 물론 간호법은 포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어차피 안 될 것을 통과시키는 것은 오히려 이럴 때는 여당에게 손을 내미는 게 맞겠죠. 이거 우리 협상을 해서 조금이라도 통과시키자. 대통령이 이 상태로 가면 거부권 행사할 게 분명하니까 여당 당신들이 요만큼은 좀 양보하십시오. 우리가 요만큼 양보할게요. 가 진정성 있는 태도죠. 네. 서부 대변인. 아니, 이게 잠깐만 제 질문을 드리면 이게 강행 처리하는 민주당에게 유리해요?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유리해요? 그걸 답해야 되나요? 근데 본질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본질? 이거는 네.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면 그게 재밌긴 하죠. 누가 유불리가 있냐. 근데 내년 총선에서 현실적으로. 총선에서는 뭐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 불리하죠. 불리하다. 왜 그러냐면 이 노란봉투법은 역사가 있어요. 거의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0년이 넘은 이 법에 대해서 국회가 해태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대우조선해양도 있고요. 이런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더 이상 조금 더 과격하게 얘기하면 이런 손배 가압류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을 그만 막자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반성하는 겁니다. 네. 민주당은 그들의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이 노란봉투법을 했고 두 가지 축이에요. 그냥 노조법 위조에 있는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으로 늘리자. 실질 사용자가 책임지게 하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손해범위. 손해배상 범위를 말하자면 기업이 내가 한 1,000억 손해봤으니까 너희들 500억 내놔. 라고 하지 말고 법원이 판단하게끔 하자. 이건 대부분 판례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그냥 법에 넣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걸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본인 스스로 본인을 부정한다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하나 찾아봤어요. 그럼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네. 왜 민주당은 자신들이 법안을 막 처리할 수 있는 의석수를 2020년대에 확보했잖아요. 그렇죠. 이 법안 왜 통과 안 시켰어요? 그냥 이걸 보면 당시에 좀 이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때 소위에서 계속 논의가 됐는데
하다가 말고 하는 부분들이 노동계 반발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견이 있는데 왜 강행처리예요? 네, 이견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성을 하는 거죠. 2010년대 이거 못했으니까 그때도 못했으니까 지금도 안 해야 된다. 그런 논리는 조금은 아니죠. 근데 민주당에서 지금 반성했다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과거에 자신들은 이걸 그렇게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는데 네. 지금 와서 이렇게 막 강행 처리하고 적극 처리하는 건 이율배반적인 모습 아닌가요? 이율배반이라기보다는 정신 차린 거죠. 정신 차렸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이 후보 수락연설을 할 때 그런 얘기죠. 정치의 본질은 다양한 이해, 가치와 신념, 차이가 비전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에서는 오직 대화의 타협만이 해결책이다. 라고 한 게 윤석열 대통령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 타협 없이 매번 거부권 행사하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 이거는 이율배반은 저희도 뭐 그렇게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속 저지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잠깐만요. 없어요. 다른 이슈도 있으니까 제가 짧게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들이 처리 안 한 민주당이 조금 더 비판받을지 아니면 본인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더 비판받을지 내년 총선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아직 거부권 행사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대화 타협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좀 지켜보고요. 자, 우리 정부가 파견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의 현장 점검이 끝났어요. 네. 시찰단 활동 두 분은 어떻게 짧게 한번 평가해 주세요. 일단 짧게 평가. 잘했다? 충분치 않다. 충분치 않다. 서영주 부대변인. 뭐 했냐? 자, 왜 충분치 않아요? 충분치 않으니까요. 아, 충분치 않으니까. 왜냐하면 뭐 국민 여론조사 보니까 거의 뭐 80% 이상의 국민들이 못 믿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그게 과학적으로 안전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못 믿겠다라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뭐 우리 IAEA의 결과도 남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와 우리 민간이 갔던 시찰단이 확실하게 검증을 해줘야 우리 국민이 그나마도 저거는 그래 우리 정부가 나가서 그리고 우리 같은 민간 그 전문가들이 나가서 검증한 거니까 한번 믿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확신을 저는 이번 기회는 줬었어야 됐는데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근데 그런 것에 비해는 이번 시찰단의 결과라는 것이 아직 뭐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두 분 비슷한 것 같은데 부대변님 뭐 했냐? 그래도 뭐 저 확인할 거 확인하고 밸브도 보고 도쿄전력에서 다 뭐 설명자를 주고 했다는데요. 그러니까요. 그거 뭐 그냥 택배로 받아도 될 걸 가서 뭐 면제부지로 간 것도 아니고. 근데 뻔하잖아요. 도착하자마자 일본에서 방류하겠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수산물 얘기 벌써 꺼내잖아요. 수출 받아라. 그렇게 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 저는 거의 100% 확신합니다. 근데 우리 정부의 태도가 전향적으로 바뀌기를 바라죠.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일본은 막아야 된다. 일단은 막아놓고 검증을 조금 더 우리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좀 정부가 요구를 해야 되고 오죽하면 일본 내에서도요. 그 오민 자체가 그러잖아요. 그렇게 오염수가 깨끗하고 투명하고 괜찮다고 그러면 도쿄만에 버려라. 이런 거를 일본 사람들 내부에서도 해요. 자기네들이 먹든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먹던가 하는데 왜 우리 정부 시찰단이 가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뭐 나쁘지 않다? 네. 근데 그래서 제가 뭐 했냐 하는 겁니다. 김재석 위원장님, 이게 수산물 이게 만약에 수입이 된다라고 해요. 내년 총선 국민의힘 괜찮아요? 아니요. 악재죠. 악재죠. 안 될 거,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저는 막을 수 있으면 막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염수랑 저는 수산물은 조금 달리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 뭐 오염수에 대한 뭐 과학적 안전성 논란은 사실 앞으로도 계속 될 거겠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 오염수라는 게 그냥 이대로는 당연히 안 되죠. 이것을 태평양이라는 큰 바다에다가 방류를 함으로써 그 제도적으로 필터를 거쳐서 나가서 희석을 시킴으로써 겨우 안전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 세계를 돌아가면서 아주 극소량만 돼서 먹어도 무해하다 정도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인 것이지 거기서 나고 자란 수산물을 직접 뭐 우리가 먹는다 이거는 다른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요거는 막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오염수 문제의 본질은 일본은 오염수 방류를 빨리 해야 돼요. 빨리 해야 돈을 벌 수 있어요. 수산물 수출해야 돈을 벌거든요. 결국에는 그들 머릿속에는 우리 빨리 수산물 막혀 있는 거를 빨리 수출해야겠다.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근데 누가 먹든 말든 간에 근데 멍게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그
일본 그 후쿠시마 지역에 한 70% 80%를 수출을 하잖아요. 일본 사람 멍게 안 먹는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걸 다른 사람 입에 넣는 거예요. 본인들이 먹지 않는 멍게를 다른 사람이 많이 먹어왔는데 이게 오염수에 오염이 됐다고 하면 자기들은 안 먹으니까 니들이 먹든 말든 그게 몸속에 축적해서 쌓이든 말든 이런 이기적인 행태들은 조금은 우리 대한민국 주권 개념에서 조금 접근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한국원자력 연구원장이 오염수 음용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무슨 영국인 학자가 뭐 1리터라도 마실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저 영국인 학자 말 듣지 말고 원자력 연구원장 말 듣고 오염수 마시지 말아요. 드시면 안 돼요, 절대로.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갈게요.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참 고향 예산을 자꾸 가요. 지역 행사에 가서 명함 돌리고 참석 못하면 봉황 문양을 새긴 본인 명의의 깃발을 보내고 그래서 사전 선거 운동 논란이 있는데요. 선관위에서는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논란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선관위가 굉장히 꼼꼼하고 까탈스럽기 때문에 저도 매일 지적받고 그렇거든요. 이거 사전 선거 운동이라 봐야 되는 이건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할 수 있죠. 왜냐하면 대개는 그 뭐 지역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저 같은 당협위원장이나 민주당에 대한 지역위원장분들이 뭐 현수막을 걸거나 뭐 명함을 돌리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명함을 돌리는 것도 그냥 살포는 못해요. 그러니까 달라고 하는 경우에 수기로 전달할 수 있는 정도가 최대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걸 약간 넘어서는 정도로 자신을 알린다 그러면 아마 선관위에서는 조심하십시오.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는 할 겁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아니 우리 부위원장님, 강승규 수석이 자신의 활동이 시민사회 수석 본연의 업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본연의 업무면 솔직히 참 한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징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 지금 노정 관계도 복잡하고 집회시 부분도 있고 시민사회 수석을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마음이 콩밭에가 있잖아요. 본인 고향 예산에 출마할 생각 누가 보더라도 있습니다. 지역 행사 가지, 지역 행사에 본인 축기 보내지, 명함 나눠주고 다니지, 문자 메시지 발송하지, 인사하고 다니지. 왜 본인 고향에 그렇게 공을 들일까요? 그런데 출마를 또 한다면 고려하지 않고 있답니다. 이런 태도를 보인 분들이 지금 대통령실에 앉아 시민사회 수석을 하니 대통령실이 제대로 돌아가겠냐.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단호하게 징계를 하셔야 된다. 좀 그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다음 달 하순 귀국한다고 하는데요. 국내 정치 복귀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복귀하시겠죠? 뭐 정치 안 하시면 뭐 하시겠어요. 이재명 대표의 대안이 될지 바로 복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냥 박지원 전 원장이 그러셨더라고요. 언제 정계 은퇴했냐고. 정계 복귀하냐고. 또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정계 은퇴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아직은 정치인이시죠. 그러니까 대선 경선이 끝나고 나서 본인이 어떤 휴지기를 가진 것이고 돌아온다면 본인의 정치를 할 거고 아직도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추종 세력들이 있고 기대감이 있고 하지만 이제 정치는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하잖아요. 그 상황이 과연 한 1년 전에 이낙연 전 대표의 상황과 지금의 이낙연 전 대표의 상황이 같느냐라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좀 염려스러운 거는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복귀로 인해서 당에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측면을 좀 신중하게 접근하셔서 어떻게 보세요? 부대표님은? 아니 저는 바람은 플러스가 되기를 바라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이너스의 정치를 기대하는 사람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당 내에서도 그 뭐 개딸 논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 대표가 어떤 그런 비판적인 발언한 의원에 대해서 좀 뭐 감찰 부분 이런 거를 좀 언급하고 했던 것들에 있어서 지금 좀 내부적으로 분위기가 좀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호의적이지만은 않다. 호의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세력들이 이낙연 전 대표가 오면 어떤 포스트가 생기면 그 포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포스트와 지금 현 대표와의 사이에서의 어떤 간극을 줄이면서 뭔가 비판의 날이 더 거세질 공산이 큰데 좀 당을 위해서라면 또 총선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분열이 아니라 조금 더 통합 아니면 협조, 협력, 어시스트를 하는 좀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좀 바랍니다. 김재석 위원장님. 앵커께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물어보셨는데 대안이 아니라 경쟁자가 되겠죠. 경쟁자. 지금 민주당 상황이라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랑 이재명 대표랑 손잡고 화해하고 만세 부를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당이 쪼개지거나 세력 분열이 일어나서 각자가 공천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전 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지금도 민주당은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번 김남국 의원을 대처하는 논란에서 비명계와 친명계가 뚜렷하게 나누어서 서로 치고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비명계의 구심점인 이낙연 대표가 큰 힘은 없겠지만 그리고 큰 신망도 못 얻겠지만 적어도 구심점 하나는 된다는 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안이 아니라 경쟁자가 되겠죠. 경쟁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한번 다뤄볼게요. 민주당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두 분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조만간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텐데 처리될까요? 아니면 탈당했으니까 동정표가 나올까요? 김재섭 위원장님 먼저 한번 짧게. 아니,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이거 정치 탄압인데 당연히 부결시키겠죠. 부결시킨다. 네. 갑자기 탈당했다고 네. 정치 탄압이 정치 탄압 아닌 게 됩니까? 네. 웃긴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것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고 윤관석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나는 정말 깨끗하다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 그 말 왜 못 믿어줘. 체포동의안 부결시키셔야죠. 아까 결론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통과될 것 같아요? 부결될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반반일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부결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를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서영주 부대변인.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가결이 될 거예요. 가결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체포동의안의 검찰의 이번 행태는 또 민주당 시험대에 올리는 거거든요. 저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방탄 논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체포동의안을 했고요. 불구속 수사보다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고 이번 두 의원에 대해서도 불구속 수사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정당법이에요. 정치자금법에 입증한 게 아니고 그러면 이 정도 정당법의 위반이라면 불구속 수사해도 충분한데 일단 체포영장을 던짐으로써 자 민주당 너희들 어떻게 하는가 보자. 자 부결시키나 가결시키나. 가결시킨다면 가결시킴으로써 민주당은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또 체포영장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그 수로 들어온 게 이번에 두 분에 대한 체포영장이다. 그래서 이게 참 고약스러워요. 검찰 참 민주당 너무 괴롭힌다라는 측면이 있지만 결론만 얘기하면 가결을 할 것이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괴롭히는 게 아니라 녹취록이 그렇게 나와 아니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냐면 이거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치자금법으로 처음에 이 검찰이 영장을 했는데 입증을 못했고 정당법입니다. 정당법 부분에 있어서는 불구속 수사를 해도 충분한데 이거는 그냥 시험지로 또 준 거예요. 왜냐면 그 뒤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 그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윤관석 의원 그 검찰에 내놓은 핸드폰은 완전 새거 깡통폰을 내셨다 그래요. 근데 그 밖에 여러 가지 그 증거인멸의 정황들이 너무 보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영장 청구해가지고 뭐 구속영장 청구하는 게 맞는 거고 그거는 이제 법에 정해진 형사소송법 절차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응하는 민주당의 태도를 물론 국민이 보시겠지만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 수사라고 봤던 민주당이 이걸 가결시키면 거짓말을 했다라는 꼴이 되기 때문에 부결시키셔야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서영주 부대변인, 김재섭 위원장님 각설하고 시즌2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경제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경제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KBS 박종훈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질문 바로 들어갈게요. 네. 오늘 오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3.50%로 발표하면서 2월부터 세 차례 연속으로 동결했습니다. 네. 금융권에서는 이번에도 동결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기자님은 이번 결정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한국은행에서 이젠 올리고 싶어도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금리권에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한국은행이 사실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기회는 사실 이미 지나갔거든요. 네. 근데 그때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는 계속 올리기가 점점 힘들어지는데 이번에 한국은행이 같이 발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네. 2월까지만 해도 이게 1.6%로 내다봤었거든요. 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네. 근데 이번에 1.4%로 네. 0.2%포인트나 낮춘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 네. 지금 IMF가 2023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8%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럼 세계 경제 성장률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사실 이런 게 굉장히 드문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살짝 상회하거나 적어도 따라는 갔었거든요. 네. 정확하게 반토막을 갈 정도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진짜 나쁘다는 거거든요. 경제 전망이 어둡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리를 이제는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는 상황이다. 이게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 이게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 거죠, 사실은. 내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오히려? 네, 오히려 지금 이제 올 연말에 내릴 가능성에 대해서 점치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건 물가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안정돼야 되잖아요. 네. 한국은행의 첫 번째 목표는 물가 안정입니다. 근데 문제점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물가가 안정되는 것처럼 지금 보이는 게 사실은 몇 가지 착시 현상이 겹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뭐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두 개인데요. 네. 이 물가를 혼자서 진짜 다 혼자 맡고 있는 한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전력에서 어마어마한 적자를 사실 보면서 전기값을 전기료를 안 올리니까 0.8원 얼마 전에 올렸대요. 네, 그거는 뭐 사실은 비용이 다 커버된 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현재 올리고 싶은 만큼 사실은 올리지 못한 셈이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왜곡을 만들었냐. 좋은 쪽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전기료가 올린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네. 우리가 모든 걸 전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하물며 지하철을 타도 다 모든 것이 전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올리는 순간 다른 물가가 다 덩달아 오릅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래서 물가가 바로바로 반영이 됐는데 우리는 이제 한전이 전기요금을 못 올리도록 한 셈이니까 그거 덕분에 지금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또 다른 왜곡이 있는데 대신 이제 지금 우리나라 채권 시장이 한때 뭐 지난해 가을에 굉장히 흔들렸었잖아요. 그게 다 한전에서 맞아요. 너무 많은 채권을 네. 발행해서 그렇고 그게 여전히 아직도 지금 불씨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가 안정을 사실 이뤄왔던 게 한전인데 결국은 한전에서 이런 적자를 계속 보게 만들면 또다시 채권 시장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젠간 올릴 수밖에 없고요. 그럼 뒤늦게 물가가 오르는 거지 이게 우리나라만 독특하게 다른 나라보다 물가가 훨씬 더 안정돼 있다 이렇게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뭐 물가가 좀 잡히고 있다 뭐 이러한 주장과 뭐 내용은 조금 좀 우리 체감과는 좀 다르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죠. 또 하나 문제점은 네. 물가가 지금 잡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1월 달에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5.2% 상승을 했었는데 요게 4월까지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3.7%까지 낮아졌거든요. 네. 뭐 이제 근데 저 체감이 안 돼요. 네, 체감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 왜요? 이유가 뭐예요?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전년 대비잖아요. 전년 대비. 네. 그런데 전년 즉 2022년에 이미 엄청나게 올랐고 그게 1월부터 7월 사이에 어떻게 됐었냐. 지난해 전년 대비로 3.7에서 7월에 6.3까지 이게 올랐습니다. 그 전년 대비로 하면 작년에 2022년에 쭉쭉 계속 이 물가가 오르던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네요. 전년 대비로 하면 상대적으로 이게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난해 7월까지 엄청나게 물가가 오른 상태에서 전년 대비를 하니 당연히 이게 덜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7월이 넘어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 전년 대비로 이게 기저효과잖아요. 네.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결국은 물가가 약간 민낯을 드러낼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지금 한국은행에서 이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습니다. 뭐 3%대로 곧 안정된다. 초반으로. 그 말이 맞긴 한데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쭉 내려가서 물가가 진짜 안정될 거냐? 여기서부터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용어가 있는데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이다. 그래서 네.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연말로 가면서 어느 정도 이제 빠르게 내려가다가 딱 이제 좀 끈적끈적하게 유지하는 스티키 인플레이션 상황이 올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금리 동결의 또 다른 이유로 미국의 긴축이 이제 마무리될 거다라는 기대감도 섞여 있어요. 이렇게 네. 보는 시각도 있던데 미국의 금리를 더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 이런 분석이 맞아요? 이 미국에서 사실은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는 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는 고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의 금리 차가 1.75%포인트로 역대 최대치로 벌어졌습니다. 네. 근데 지금 당장 문제가 안 생기니까 야, 이번엔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견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 금리 차만큼 중요한 게 기간입니다. 기간이요? 네, 기간이 오랫동안 누적되면서 금리 차가 유지된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왜곡의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채권 시장에 언젠가 영향을 자꾸만 압박을 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우리 한국은행에서 사실 기대하는 건 단순하게 금리를 더 올리냐 덜 올리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미국에서도 이렇게 고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전망이 사실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래요? 왜 유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경제 침체? 네, 미국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오랫동안 하기에 정말 어려운 게 두 가지가 문제인데 미국도 결국은 경기 침체 초입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연내 금리 인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아주 조심스러운 기대가 있는 것 같고요. 아니 근데 일각에서는 연내에 뭐 2번 더 인상할 거다 막 이러한 얘기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망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네, 그건 지금 현재 이제 연준의 상황을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이런 겁니다. 저 그동안 사실 예언가라는 댓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다 맞으셨어요? 왜 가능하냐면 이게 사실은 마술이라는 게 뭐 간단한 게 사실은 약간 비법이 있으면 마술이 쉽게 가능하잖아요. 이게 어렵지 않았던 이유가 저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얼마나 될지를 매번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사실 별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준에서 포워드 가이던스라 그래서 미리 모든 것을 예고하는 걸 파월 연준 의장이 연준의 운영 방침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시사를 했고 그게 보통 그러면 금리 인상 시기 몇 달 전에 미리미리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아주 친절하게 시장이 혹시라도 착각할까 봐 착각하면 또 바로바로 정정을 해주는 그런 발언들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어떤 그럼 시그널을 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데요. 파월 의장이 이제는 그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가 더 이상 먹히지 않게 됐다.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사실 여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왜 갑자기 파월 의장이 했느냐. 그동안은 포워드 가이던스 즉 미리 우리는 예고를 해서 시장의 혼란을 막겠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해왔는데 이제 불확실성이 커져서 이걸 못한다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 연준의 그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들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견해차가 너무나도 커진 겁니다. 거의 5대5로 싸우고 있어요. 올려야 된다 내려야 된다 그거요? 네. 그래서 올려야 된다는 쪽과 지금 현재 이제 금리를 유지해야 된다. 올리지 말고 유지해야 된다. 이런 쪽이 싸우고 있고요. 아직 내리는 쪽까지는 아닌데 이게 거의 5대5로 싸우다 보니까 포워드 가이던스를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회의를 해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맞출 수가 없습니다. 회의는 언제예요? 이게 6월에 열리는데요. 6월에 열려요? 근데 문제는 6월에 열렸을 때 이제 뭐 제가 이제 연준을 맞추기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 이제는 틀릴 수 있다는 좀 약간 기본을 좀 깔면서 전망. 네, 전망은 사실은 시간이 갈수록 지금 올려야 된다는 쪽이 살짝 많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마 동결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2%로 더 벌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금리 조정 정책에 큰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겠네요. 만약에 올린다 그러면 아마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플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국은행은 올리고 싶어도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정부에서 계속 끊임없이 상고하저를 상저하고를 주장해와서 하반기만 돼봐라 경제가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경제 전망치가 나올 때마다 지금 수정될 때마다 나빠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 그 얘기는 우리 정부가 기대했던 상저하고가 아닌 상저하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는 겁니다. 되게 암울하게 보네요. 네, 그렇죠. 이건 뭐 한국은행이 이번에 전망치를 수정한 것 자체가 그 배경을 깔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굉장히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이라서 만약에 여기서 미국이 한 번 더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더욱더 골치 아픈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아니 뭐 경기 침체 뭐 나라 경제 어두워 뭐 이런 거보다 저처럼 이제 대출이 많은 사람은 금리가 이제 고공행진하니까 대출을 갚느라고 지금 힘들거든요. 금리 인하 시점은 예측해 볼 수 없어요? 금리 인하 시점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상저하고가 된다면 금리 인하 시점은 굉장히 뒤로 멀어질 겁니다. 아니 근데 다 상저하저 네, 상저하저 쪽으로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 못 하겠네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올 연말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올 연말에 한국은행 금통위 열 때마다 이제 금리 인하 시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는 안 나오고 네, 있죠? 아직은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기대가 조금 있는 게 중국이 그래도 리오프닝 했는데 이게 어쨌든 경기 반전에 신호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와 그다음에 반도체 시장이 이제 저점을 찍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가 있어서 아직은 안 나오는데 이제 문제는 중국의 리오프닝이 생각보다 뜨뜻미지근을 하거나 오히려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고도 지금 현재 안 좋아진다는 신호가 3분기 이후에 혹시 잡히게 되면 현재로서는 전문가들 중에서는 그렇게
내다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겁니다. 근데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게요. 네. 금리를 진작에 많이 높여놨으면 네. 금리 인하를 하기가 쉽겠지만 지금처럼 미국과의 금리 차가 큰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연말에 한국은행은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연말을 보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전 세계 수준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금리가 높은 편입니까? 아니면 뭐 중간으로 봐야 되나요? 이제 어느 나라와 비교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OECD 뭐 32개국. 그렇게 평균을 낸 데이터는 뭐 지금 저도 지금 확인 안 해봤지만 어쨌든 뭐 주요국 중에서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그런 곳하고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낮은 편이에요. 일본보다는 높은 편이라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미국하고 금리 차가 굉장히 큰데도 우리가 버티는 이유 딱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일본이 아직도 초저금리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일본이 초저금리를 그만두게 되면 그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금리 차가 커진 게 나중에 엄청난 후폭풍을 만들 수 있는데요. 결국 우리는 지금 어디에 달릴 때 사실 미국보다 더 중요한 게 일본의 물가 상승률이 하반기에 어떻게 되느냐가 진짜 중요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로요. 지금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요.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1분기 가계 대출이 큰 폭으로 줄었다라고 지금 얘기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대출이 줄었으니까 야 이거 괜찮구나.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대출이 줄어서 예를 들어서 투기 수요가 줄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이면 사실은 대출이 주는 게 괜찮을 수도 있죠. 근데 원래 대출이 주는 건 정말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GDP 대비 대출이 아닌 진짜 대출의 어떤 진짜 총액이 줄어드는 건 경제가 어쨌든 성장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은 사실 일어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대출이 줄어드는 건 어쨌든 경제에서 이상 신호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왜 줄었느냐? 그게 문제인데 은행들이 지금 약간 리스크 관리에 나선 겁니다. 사실 이건 나중 가서 돈 맥경화, 사실 돈줄이 막히는 현상으로 갈 수 있거든요. 부동산 PF 자금 잘 이렇게 대출 안 해주고 그런 것도 영향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이 있고 신용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지금 굉장히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분기에도 이미 역대 최고치로 갑자기 진짜 엄청나게 줄어들었는데 그게 사실은 통계를 낸 다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건 4분기에 그랬는데 그 기록을 다시 1분기에 깼습니다. 그러니 지난해 4분기부터 1분기까지 지금 줄어든 속도는 진짜 역대급이라서 이게 좋은 신호로만 보기엔 정말 어렵다. 은행들이 지금 아주 비상체제에 살살 들어가는 그 초입에 있다 정도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많이 배웠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정훈 KBS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자리를 비운 최영일 평론가 대신 잠시 진행을 맡은 장성철이었습니다. 시사본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